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7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마음이라고 하는 조너선 하이트 그 사람의 책을 2, 3주 정도 해서 앞부분 위주로 살펴봤었고요. 이제 4, 5주에는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해석이 담긴 저희 글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주 6, 7주는 사회적 직관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조슈아 그린의 입장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아무래도 논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 평가가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결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그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에게 흔히 공리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1교시에는 그 공리주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2교시에는 이제 뒷부분 도덕적 관점에 대한 제가 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교시 정도 하면은 그 이론적으로 강의할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아서 그린이 두 가지 도덕적 문제, 공유주의 비극 문제와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비친숙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게 대표적인 문제였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대멸종이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촉발한 새로운 대멸종의 시기,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3교시에는 그것과 관련되는 영상을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주차까지 해서 이론적인 수업하는 건 끝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8주차에는 서평 제출하시는 걸로 중간고사 대체하는 것이고요. 9주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 세미나가 시작될 겁니다. 9주차에는 선생님들께서 8주차에 제출해 주실 서평, 각자 써오신 서평 내용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가 이제 다루어 본 두 가지 논문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논문, 그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할 플랫폼은 그 여러 가지 여건상 줌보다는 네이버 웨일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지사항 통해서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6시 반에 저희가 강의가 시작되니까 6시 정도에 공지사항과 그 문자로 접속하게 될 네이버 웨일의 이제 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6시 30분에 바로 시작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후 강의 내용까지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네요. 결과주의라고 표현해 드렸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결과주의가 다 공리주의인 것은 아니죠. 결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공리주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기주의가 될 거고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결과주의가 될 겁니다. 이 결과주의의 대표 사상이 바로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공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부에서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석사과정 코스워크 하시면서 아마 서양윤리 내용 다룰 때 들어봤던 그런 공리주의 사상가들 많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벤담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벤담의 입장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양적 공리주의라고 표현하죠. 양적 공리주의.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모든 공리주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쾌락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리주의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이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킨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벤담 같은 경우에 모든 쾌락은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고요. 실제 쾌락을 계산하는 방법 7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죠. 강도, 얼마나 강력한가. 지속성,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인가. 확실성,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근접성,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인가. 다산성, 또 다른 쾌락을 얼마나 많이 산출해낼 수 있는가. 순수성, 고통이 섞이지 않은 쾌락인가. 범위, 개인적 차원의 쾌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쾌락으로 얼마나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고 하는 7가지의 쾌락 계산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벤담이 이렇게 제안했었던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윤리 이론이기도 하고요. 입법가이기도 했었죠. 사회에서 법률 제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공리주의가 탁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일정 부분 있었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리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 이론이기도 하잖아요. 쾌락을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고 이 도덕도 쾌락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벤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난이 어떤 비난입니까? 이 벤담의 주장은 돼지의 철학과도 같다. 단순히 양적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만 주장한다. 돼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 벤담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지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돼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비판을 극복하면서 공리주의를 조금 더 세련되게 제안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밀의 공리주의에 붙어있는 이름도 있죠. 그렇습니다.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벤담 같은 경우에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오직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것과 다르게 밀 같은 경우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쾌락이 낮은 것, 그리고 반대되는 질이 높은 쾌락. 보통 육체적 쾌락 같은 경우에 좀 질이 낮은 쾌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질이 높은 쾌락,
지속성을 가져야 되겠죠. 육체적 쾌락과 비교되는 정신적 쾌락의 특징 이해해보면 쉬우실 겁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부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3년 만의 부장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무리를 하셔서 부장 선생님들께 소고기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소고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거의 목까지 고기가 차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밥 안 먹어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겠죠. 육체적 쾌락은 만족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그것이 현저하게 사라져서 다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신적 쾌락, 지적인 만족감 같은 건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 머릿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이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죠. 그런 측면에서 질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이 낮은 쾌락과 질이 높은 쾌락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벤담 같은 경우에는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을 7가지를 제안했잖아요. 밀은 이런 방식으로 기준들을 정교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상적인 판단자를 내세우는데요. 비교되는 여러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쾌락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비교되는 여러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쾌락의 전문가가 선택하게 되는 쾌락. 그 쾌락이 질이 높은 정신적인 쾌락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밀의 유명한 문장 아마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 육체적 쾌락만 아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겠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도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질이 높은 정신적인 쾌락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돼지들은 음식 먹어서 느끼는 육체적 쾌락만 알기 때문에 그게 쾌락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功利주의자들은 이것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구분되는 도덕적 사유 이야기하면서 조슈아 그린 넘어가기 이전에 헤어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었고 아마 각주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싱어도 이야기했었죠. 여기 당연히 헤어도 들어가게 될 테고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인물들이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유사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패밀리 네임, 가족 유사적인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입장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공리주의 도입할 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조슈아 그린 이야기하면서 결과주의라는 표현을 썼었죠.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 결과를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구분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입장이 아마도 의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하면서 우리 두뇌에 있는 자동 설정, 이것은 전형적으로 의무론적인 판단의 특징을 가지고 수동 모드가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이야기했었죠. 이 결과주의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생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웰페어리즘, 복지주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번역은 후생주의를 많이 쓰고 있죠.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복지 증진, 그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려해서 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그게 좋은 거다. 도덕도 결국 좋은 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내가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존재겠죠. 가치 평가자와 무관한 좋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 평가자와 무관한 좋음, 현실에 있지 않은 저 이상적 세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무언가 좋음 그 자체, 이런 건 현실의 인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말하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 떠오르시죠? 공리주의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좋음, 가치 평가자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려의 대상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일단 쾌락을 좋음과 좀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쾌락 반대편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아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겠죠. 이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 후생주의에서 비롯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정교과서 윤리와 사상 배우던 시기죠. 아마 국민윤리교육과 생기고 그때 국정으로 교과서 막 찍어내고 이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서양윤리를 약간 이분법적으로 교과서에서도 기술하고 있었어요. 이성 중심의 윤리사상, 절대주의 윤리사상, 경험 중심의 윤리사상, 상대주의 윤리사상,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경험 중심 윤리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주의적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공리주의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벤담에서부터 비롯돼서 공리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슬로건 말씀드렸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일부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도 1인 1표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 이게 공리주의에서 강력하게 주장되는 거거든요. 관련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올바른 것이다. 공리주의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총합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총합주의. 아마 사회문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회실제론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사회명목론 이런 구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실제론은 사회는 개인들 부분 합 그 이상이다.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플러스 알파 성질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반대로 사회 명목론은 사회라고 하는 건 지어낸 허구의 이름일 뿐이고 존재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개체들일 뿐이다.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을 사회라고 부른다. 공리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실제론이 아닌 사회 명목론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의 총합이 결국 사회 전체의 쾌락과 고통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서 총합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합을 냈을 때 가능하면 사회 전체의 쾌락 내지 행복이 가장 커지는 상태가 바람직한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대화주의 사회 전체의 행복이 가장 커지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결과주의부터 극대화주의까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윤리적 입장은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슈아 그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행위결과주의와 규칙결과주의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걸 사상과 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행위결과주의, 액트 유틸리테어리즘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규칙결과주의는 룰 유틸리테어리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마 지난번에도 이 공리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결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단점 이것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논의하고자 하는 제 입장의 흐름상 행위 결과주의, 여기서는 행위 공리주의죠. 이게 가지고 있는 단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 공리주의 내지 규칙 결과주의가 필요하게 된 계기,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었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행위 공리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자멸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것을 다 계산하는 것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비용, 이게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하는 자멸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지구화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너무 거대해져서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제시되는 문제점이 역직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아 사례라고 있거든요. 병원에 큰 사고를 당한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신분증은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가지고 가족을 찾으려고 인적 조회를 해보니까 완전한 고아인 거예요. 이제 부모도 없고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하나도 없고 이제 혈혈단신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기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좀 다친 상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건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신체적 상황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인공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싱싱한 장기들을 적출해서 지금 장기가 필요해서 대기하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이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고 상태이고요.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가족 내지 친척도 없습니다. 고통이 전혀 생기지 않는 상태예요. 장기를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받게 되는 환자, 그 환자의 가족들은 엄청나게 행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위공리주의 이론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죽이는 게 올바른 행동이다. 우리의 도덕적 상식, 도덕적 직관으로 보았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공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옹호하게 되는 역직관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자멸적 결과나 역직관적인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용성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진 규칙, 그걸 따르는 결과주의 내지 공리주의를 표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 내지는 규칙 결과주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저는 규칙 공리주의 내지 규칙 결과주의의 입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잠시 쉬셨다가 논문 지난번에 봤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